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10대와 20대에서는 에이즈 감염자가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동성 간 성접촉에 의한 신규 에이즈 감염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0대와 20대 에이즈 감염자는 10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나이 16. 나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인이다. 가족, 친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다시 병에 걸리기 전 시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젠 모든 걸 내려놓고 짧았던 나의 생을 정리하려 한다. 나는 평범한 중학생이었다. 친구들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고 수업이 끝나면 학원으로 달려가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접속한 사이트에서 동성애 채팅글을 보게 되었고 정말 재미삼아 채팅글을 남긴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처음에 만난 사람은 40대 중반의 아저씨였다. 마시는 것도 사주고 용돈도 주겠다는 말에 별일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갔고 그 아저씨는 나를 호텔로 데려갔다. 나는 그곳에서 뭘 해야 할지 자세히 몰랐지만 그것이 나의 첫 번째 바텀 알바가 되었다. 세계적으로 신규 HIV 감염 발생자 수는 1995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다. 그러나 국내 HIV 감염 발생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8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 발생 비율은 30배 가까이 증가했다. 여기서 보면은 젊은 층에서 동성애 양성 간의 성접촉이 이렇게 높게 감염 경로로서 나타난다는 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인데 정말 젊은이들이 미래의 우리 국가와 사회의 주역임을 생각할 때 이건 우려가 되지, 정말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HIV 감염률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은 동성 간 성접촉에 의한 것이었다. 실제 휴대폰을 통한 동성애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접속하는데 성인 인증이 필요 없었으며 알바를 하겠다는 청소년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특히 중학생 정도의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자신의 신체 사이즈와 성향을 채팅창에 올려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핸드폰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이름도 안 나오고 전화번호도 안 나옵니다. 이 바텀 알바는 시세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형성돼 있어요. 근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공간에 지금 여기서 활동하는 이 공간에 교복을 입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텀 알바, 즉 성매수자에게 학문 선교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것이다. 그것도 중학생 정도의 어린 학생들이 말이다. 교복 차림에 넥타이를 메고 있는 중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16, 이응비읍 합니다. 뭐예요? 16세인데 알바합니다. 그 뜻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러다가 에이즈에 감염되는 거고요. 실제로 동성애자 사이트에 감염자 학생의 얘기가 나와요. 그 글을 보면 선생님한테 자율학습 시간에도 그 친구는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나 봤더니
이미 선생님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얘기한 것 같고 몸이 피곤해서 갑니다 저 하고선 학교를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 다 자습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종로를 떠돌아다니고 뭐 어딜 떠돌아다니고 근데 약은 꼭 챙겨 먹는다 뭐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그렇게 에이즈에 감염됐어요. 대한민국 군대를 못 가요. 대한민국은 에이즈 환자가 군입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남학생들의 동성애 성매매는 자발적인 접근에서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학교에서 문제아들이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 학교 생활에서 별다른 문제없는 평범한 학생인 것으로 나타나 놀라움을 더하고 있다. 일부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에 관심을 갖는 남학생들에게 접근해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제안하기도 한다. 내가 46세인데 중학교뻘 되는 아이들을 찾는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서 성행위를 하고 성욕을 푸는 게 이쪽 세계에서 말하는 인권이라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에서 청소년 성매매 단속을 벌인 결과 남성 동성애자들이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매수한 사실이 드러났고 다수 검거됐다. 성매수의 연령은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까지였고 바텀 알바를 한 청소년들의 나이는 16세에서 17세의 중고등학생들이었다. 실정법의 중대한 위반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미성년자나 아동에 대해서 매수를 통해서 단순한 이성 간의 성행위뿐만 아니라 학문성교 같은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도 중대한 실정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일반 이성애로도 성매매 행위가 확산되는 게 좀 문제지만 동성 간의 이런 바텀 알바를 통해서 중대한 실정법 위반 행위가 급속도로 좀 확산되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이 에이즈가 결과적으로 폭증하고 있는 현상은 지금 상당히 좀 중대한 문제로 보고 실정법적 단속이 아주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정법으로 청소년 성매수를 처벌하고 단속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 국가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바텀 알바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질병관리본부는 청소년들의 에이즈 증가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해결책을 갖고 있을까?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에이즈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음에 에이즈 전파 경로라고 검색을 해봤다. 총 4건 중 2006년 성접촉이 주요 감염 경로라고 하는 글 외에 동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 전파의 주요 경로라는 글은 없었다. 다시 동성 간 성접촉 에이즈 감염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했다. 총 2건의 글이 있었으며 에이즈 감염 40대 남 동성 간 성접촉 관련 언론 보도 사실 확인 보고라는 글을 보니 정기적인 투약 및 검진을 받아왔고 에이즈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게시돼 있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에이즈 증가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했을 때 총 3건의 글이 있었으며 2006년 게시된 글에는 청소년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어 예방 차원의 콘서트를 연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홈페이지 어디에도 동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된 감염 경로라는 경고와 동성 간 성접촉에 의한 청소년 에이즈 증가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알리는 내용은 없었다. 동성애가 합법화된 미국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도 2017년도 동성 간 성접촉으로 인한 HIV 감염 사례가 제일 높았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와 미국 질병관리본부를 비교해봤을 때 한국은 성병과 에이즈의 감염 경로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민의 건강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의 홈페이지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접근해서 보기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아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질병관리본부장님? 쉽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공개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소극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면 되겠어요? 도대체 질병관리본부가 국민을 위한 질병관리본부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거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의 질병관리본부입니까? 자, 여기에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측면에 이게 분명히 방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책임이 없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청소년들이 늘어났어요.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청소년 에이즈의 주 원인인 바텀 알바. 하지만 학교에서는 청소년 에이즈와 바텀 알바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교육, 즉 동성애와 에이즈 예방 교육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바로 학생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구의 18%인 청소년이 우리 미래의 100%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 동성애,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바텀 알바를 하는 청소년들이 모두 동성애자라고 볼 수는 없다. 동성애에 대한 호기심에 혹은 용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발을 디디게 됐다가 성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 훨씬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결국 성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기 전에 이러한 부도덕한 성행위에 한번 빠지게 되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성병, 심지어 에이즈의 위험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성애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동성애의 성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예방 교육이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 현장은 동성애와 에이즈 예방 교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오히려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일선 교사가 교육청 소속 학생인권 옹호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네, 2016년 12월 30일 날 그게 첫 공문이 왔는데요. 그 첫 공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제가 그 수업한 내용을 어떤 학생이
거의 40분 분량을 그대로 녹음을 해가지고 인권침해로 이제 신고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그 제가 수업한 내용을 간추린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청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제 수업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는 것. 그다음에 교사가 3일 이내로 소명서를 내라는 것. 그다음에 학교 장애계에 그다음에 교사에 대한 조치 계획을 3일 이내로 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뿐인데 학생인권 옹호관은 왜 육진경 교사에게 징계성 공문을 보냈던 걸까? 제가 수업을 사실 한 번만 한 것은 아니에요. 동성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뭘 했느냐 하면은 아이들과 동성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주제만 나왔던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아이들이 자기네 조에서 선택한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반 아이들 중에는 동성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주제를 선택해서 토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좀 보충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기 말에 제가 다시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인 면, 그 다음에 어떤 통계라든가 자료, 또 질병과 관계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사실을 근거로 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결국 수업 시간에 교사가 동성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공과 동성애의 폐해에 대한 교육, 즉 동성애와 에이즈 예방 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옹호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실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국가인권위법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2조 3항의 내용을 보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나온다. 법률로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면서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 간 성행위가 법률로 적극 보호된다는 것을 국가인권위법 제정 당시 이에 참여한 대부분의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 차별금지 조항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동성애에 따르는 보건적 폐해들, 도덕적 문란들, 재정적인 손실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자체를 동성애 차별로 봐서 동성애에 따르는 심각한 재앙들과 폐해들을 알릴 자유를 막아버리고 여러 가지 양심이나 신앙 학문의 이렇게 사실을 기초로 해서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조차 박탈해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동성애 반대자 탄압법, 동성애 반대자 금지법을 모습을 갖게 돼서 동성애에 관한 한 반대를 일체 금지하는 전체주의 독재 사회가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인데 이게 동성애 독재법 전체주의법이라고 하는 이 실체에 대해서 이미 동성애 합법화가 이루어진 나라들의 실체를 보면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실체가 동성애 합법화법이나 동성애 차별금지법 의 실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많은 국민들이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결국 육진경 교사의 경우처럼
교사가 동성애와 에이즈 예방 교육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동성애의 폐해를 객관적으로 알려주더라도 국가인권위법 2조 3항에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로 간주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수업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 또 사전 검열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걸 했을 때 앞으로 또 어떤 학생이 다시 신고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육진경 교사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근거는 서울시의회가 2011년 통과시킨 학생인권 조례에 있다. 학생인권 조례 제5조에 성적 지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인권이라는 명분 아래 서울시 교육청이 동성애에 대한 비판까지 금지하는 학교 교육을 시행하고, 특히 학생 인권 옹호관을 두고 동성애를 비판한 당사자에게 주의, 인권 교육,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권고 권한까지 부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 지역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다.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학생 인권을 실현하겠다는 전제 아래 제정되었지만 8년이 지난 지금 그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 첫 번째는 이 교권 침해. 그래서 이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경우, 또 선생님을 성희롱하는 경우가 거의 2배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첫 번째 그거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이 학력의 저하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업 분위기가 흐려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으니까 그나마 수업 분위기가 흐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예를 광주를 듭니다. 광주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도시거든요. 근데
2011년도에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도에 전과목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보통학력 이상 비율,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2011년도에는 국어, 영어, 수학이 전부 1등입니다. 그만큼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요걸 딱 만들고 나니까 국어는 2등, 그다음에 보면은 수학은 7등, 영어는 4등 이렇게 탁 떨어져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의 모든 성적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게 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다. 그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걸 만들고 나면 도덕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르치고 이제 바른 성률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학생인권 조례 안에 차별금지 조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신 또는 출산 차별금지, 성적지향 차별금지. 성적지향 안에는 이제 동성애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가 안 좋다, 또 임신 또는 출산이 안 좋다,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들한테 바른 가치관, 성윤리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학생이 임신을 했거나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학교가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혼모 학생들을 위해서 출산 휴학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덩치 큰 남학생이 여교사 뒤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도 중요하다. 이 둘의 균형을 깨고 있는 것이 바로 학생인권 조례였던 것이다. 서울 학생인권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무와 책임에 대한 언급은 없고 권리만 강조돼 있다. 결국 교사가 학생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인권은 권리다. 하지만 의무와 책임이 뒷받침돼야 한다. 진보적인 뉴욕 학생 권리와 의무 장전을 보면 학생의 권리만 다룬 것이 아니라 의무도 확실히 다뤘다. 예를 들어 징계에 대해 뉴욕시 교육청은 교육의 기회이며 징계의 목표는 학생이 스스로의 잘못을 통해 교훈을 얻게 함으로써 부정적 행동의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명시해놨다. 또한 교사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면 1에서 4일간 퇴실 조치를 받을 정도로 징계가 강해 교사가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었다. 결국 진보적인 미국의 학생 인권을 뒷받침하는 것은 권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었다. 그런데 우리의 학생 인권 조례에는 학생의 의무와 책임보다는 권리가 극도로 강조돼 있었고 더군다나 교권은 바닥에 추락해 있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2019년 5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인권 옹호 간의 강압적인 조사에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에 이른 고 송경진 교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있었다. 송경진 교사와 학생인권 옹호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송경진 교사가 억울하게 죽게 됩니다. 왜 죽는가 하면 이 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제 하는데 그게 사실은 맞지 않았어요. 거짓이었어요. 근데 경찰에서 이걸 조사하고는 이거 무혐의다 하고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 옹호관이 다시 조사합니다. 경찰은 송 교사에게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조사를 멈추지 않았고 도교육청에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송경진 교사를 계속 조사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어떤 말까지 했는가 하면 당신이 아니라면 학생들이 이제 무고죄로 걸린다는 말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이 교사가 억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인권 옹호관이라는 것은 아무도 제재할 수가 없어요. 인권 옹호관에 의해서 억울한 일 당하면 호소할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소부위의 권력을 가진 학생인권 옹호관에 의해서 이 송경진 교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우리가 이걸 좀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조사 결과는 나오질 않아요. 오래전부터 접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걸 조사하고 바른 결정을 내려달라 촉구도 하고 잘못된 인권으로 인도하지 말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거짓말을 했다며 뒤늦게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욱이 인권센터의 학생인권 옹호관은 학부모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라고 종용하기까지 했으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무고죄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송 교사를 협박했다고 한다. 학생과 학교와 집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었고요. 가정적인 사람이었고 성 문제라던가 그런 뭐 뉴스에서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붕괴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누명을 썼으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이 짧지가 않고 108일 동안이었어요. 그 108일 동안에 그 사람들이 사람의 정신을 붕괴시켜버리더라고요. 결국 송 교사는 제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원치 않아 타교 전보 조치 동의서를 강제로 작성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했다. 하지만 너무나 억울했던 송 교사는 10일 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다. 학생인권 조례는요, 이미 제정이 된 곳에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제정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도 망가뜨리고 학부모와 가정과 이 학교 사회와 그다음에 나가서는 이 전체 이 대한민국 사회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송경진 교사와 육진경 교사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 서울시와 전라북도 두 곳 다 학생인권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다. 송경진 교사 사건에서 보면 송경진 교사는 유명을 달리했고 교사를 거짓으로 제보한 학생들은 평생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야 할 죄를 짓게 되었다. 교사와 학생 둘 다 피해자인 셈이다. 육진경 교사 사건도 동성애와 에이즈 예방 교육을 했을 뿐인데 학생이 교육청에 교사를 신고했고 교사는 교육청의 조사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 결국 교사는 동성애와 에이즈 예방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학생들은 동성애의 폐해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학교에서 동성애와 에이즈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둘 다 피해자가 아닐까. 육진경 교사는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알리고 궁극적으로 폐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들었는데요. 저는 인권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인권을 누려야지 서울에 있는 학생들만 독특한 인권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돼야 되는 것이 헌법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인권조례가 이제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여러 도시에도 있고 또 학생이 빠진 인권조례도 또 제정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잘못된 것이 계속 퍼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행정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이 이기게 되면 승소하게 되면 조례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은 그 행정소송에서 이기게 된 것,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조례가 바로 폐지되는 효과가 있죠. 하지만 그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만 다투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만 무효가 되는 것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경기도나 광주나 전라북도 인권 조례는 그대로 살아있는 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이제 무효가 되면 그 논리에 따라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 조례를 폐지하거나 이제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1차에 이어 2차 무효 소송도 각하 판결을 냈다. 결국
대안으로 주민감사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감사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19세 이상의 유권자가 500명 정도가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주민감사를 청구하게 되면 이 자치단체가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권은 사무는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사무다 이렇게 그런 논리를 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 인권조례를 근거로 해서 돈을 썼던 것들, 그러니까 인권 교육하는데 또 인권 오고관을 운영하는데 월급 줬던 것들, 또 인권 컨퍼런스를 했던데 예산들을 전부 집행을 정지당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학생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학생 제도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학생인권조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어버린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기를 기대해본다. 육진경 교사에게는 동성애를 하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제자가 있었다. 제자를 떠내보내고 동성애의 폐해를 꼭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저는 이 친구가 했던 말이 귀에 쟁쟁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에이즈 걸리면 죽겠다는 말을 저한테 아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도 저에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남자 어른이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속내를 비친 적도 있어요. 저도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너도 여자친구 사귈 수 있어.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여자와? 저 닮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너도 할 수 있지.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주면 기분 좋게 또 집으로 돌아가곤 했는데 얘가 연락을 끊었던 동성애자들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고 연락을 취해서 애가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살을 했는데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신체가 망가지고 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거를 저는 그 과정을 봤거든요. 이거를 교사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두고 본다는 거는 그 세월호에 있는 애들한테 방송했다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걔네들 나왔으면은 그래도 많이 살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동성애 이것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실을 알려주면은 다는 아니겠지만 정말 살고 싶은 아이들, 건강하게 살고 싶은 아이들,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아이들은 그만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이거는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된다. 이거는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아이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TV나 신문, 어느 곳에서도 동성애의 폐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말해주는 곳이 없다. 오히려 동성애를 옹호하는 듯한 내용은 자주 눈에 띄고 있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표현 매체물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서 삭제 권고하고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약으로 인권보도 준칙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에이즈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려진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상임위원하고 사무총장할 때 뺐단 말이죠. 특히 청소년들한테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감염 경로를 통해서 92.9%가 에이즈가 감염 경로라는 게 밝혀졌는데 여러분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성접촉 하라고 할 겁니까? 언론보도 준칙이 이미 들어온 동성애 독재법의 대표적입니다. 언론보도 준칙, 언론은 진실을 말할 사명이 있는데 언론보도 준칙 제8장을 보면은 실제로는 동성애와 관련해서는 에이즈의 폐해를 말하지 마라. 그리고 동성애에 관련해서는 도덕적인 문제 있다는 얘기도 하지 마라라고 하는 언론 스스로 재갈을 물리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봉쇄시키는 아주 그냥 전체주의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권보도 준칙은 언론 보도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막자는 취지로 제정됐지만 그 내용을 보면 소수의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동성애의 폐해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박탈해버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성 간 성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보건적 진실을 은폐하고 이미 드러난 의학적 사실도 알릴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동성애 표현 매체물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서 삭제되자 영화, TV 드라마, 웹툰, 팬픽 등 각종 미디어에서 동성애 표현물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청소년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동성애물을 접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장 많이 보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웹툰이다. 현재 웹툰에 대해서는 동성애물이다, BL물, 보이스러브의 줄인 말로 말 그대로 남성 간의 연애 및 성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다. 문제는 동성애 웹툰에서는 동성애를 아주 평범하고 보편적이고 당연한 일이고 하나의 일상의 생활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에게 있어서 동성애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동성애는 원래 아름답고 플라토닉한 사랑이야. 손을 잡고 저 사람들은 살 거야. 왜 우리가 비판해야 돼?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확증 편향에 빠지면 그분들이 그 부도덕한 성행위를 준비하는 과정, 부도덕한 성행위를 하는 과정, 그 부도덕한 성행위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확증 편향에 걸려 있기 때문이죠. 근데 아이들은 자주 본 것은 실행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남자들에게는. 그래서 자기가 내가 뭐 동성애자가 될 거는 아니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 재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청소년의 바텀 알바가 성행하고 있는 것도 동성애 웹툰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다. 동성애물은 음란물이 아니기예요. 동성애물은 음란물에서 나왔어요. 동성애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데 학생들은 사실은 보통 음란물보다 더 나쁜 것인데도 그 음란물에 애들은 심취해 있는 거예요. 음란물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거를 학교에서 보면 장난처럼 많이 하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가 청소년 바텀 알바를 부추기고 그 결과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 수가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도 억측이 아닐 것이다. 결국 동성애를 미화하는 웹툰, 웹소설 등을 포함한 동성애 표현 매체물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재지정하는 것이 청소년들을 음란과 동성애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그 언론이라든가 이런 인터넷에 나오는 그 동성애 음란물에 대해서 어른들은 꼭 차단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금 음란한데 내몰고 있는 거예요. 감각도 없이. 우리가 자랄 때는 그런 거 접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접하지 않도록 어른들이 보호를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에는 어른들이 애들을 미끼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예,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세요. 아이들은 성인 인증 없이 음란물을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물을. 이거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죽이는 일이에요. 아이들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른들이 정말 이거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나 인권보도 준칙 등을 보면 성적 지향이란 공통된 문구가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36조 1항에 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다. 헌법에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 성적 지향이란 문구를 굳이 조례나 준칙에 넣으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헌법 개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시도가 막히자 학생인권조례, 인권보도준칙 등 하위 법령을 통해서 동성애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위험성에 대해 교육받을 청소년의 권리를 박탈하고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 증가의 위험성에 관하여 언론을 통해 알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현실. 미래의 자산인 청소년들이 국가기관의 동성애 옹호 정책으로 인해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의 무방비로 노출되고 그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코호트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밝혀졌듯이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해 10대와 20대들의 에이즈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에이즈 예방이거든요. 특히 청소년 에이즈 예방. 그 병이 어떻게 해서 걸리느냐,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되느냐, 감염 경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적극적인 정보의 제공이 예방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 간 성접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에이즈와의 관련성을 은폐한다면은 이건 이제 예방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걸로밖에 보이지가 않죠. 누구의 인권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고 누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질병관리본부인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회를 가르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동성애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또 이 동성애라는 에이즈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0대, 20대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동성애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독은 왜 중독이냐 하면은 그게 파멸의 길로 가는데도 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를 하는 분들 가운데는 나는 언젠가 이걸 그만둘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 그만두느냐, 몸이 다 망가진 후에 그만두는 걸 봤어요. 몸 망가지기 전에, 정신도 망가지기 전에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들에서는 학교에서 동성애가 정상애라고 가르치며 동성 간 성관계 방법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애로 배우고 동성 간 성접촉으로 에이즈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을 만들 수는 없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학생인권 조례, 인권보도준칙이 폐지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그리고 동성애 아웃을 외쳐야 한다. 침묵은 살인이기 때문이다. 바람이 분다. 이 바람을 느끼며 달리고 싶다. 그리 크지 않은 소망인데. 나는 나의 선택으로 동성애를 했고 그 결과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너무나 두려웠고 누구에게도 말하기가 힘들었다. 누군가 나에게 에이즈의 참혹한 현실을 알려줬다면, 학교에서 동성애의 진실을 말해줬다면, 동성애를 하기 전에 나로 돌아가고 싶다. 나는 살고 싶다.